부정적 생각을 빼야 된다. 일시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겪어서 몇 조도 내버리고 그랬는데 지금도 부자 아니냐. 그리고 내가 원래 한 푼도 없이 사업한 사람 아니냐.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많이 나와요. 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운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운이 있는 걸 못 잡는 사람이 있고 운을 자꾸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27살에 세일즈맨으로 시작해서 35살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넘게 회사를 이끌어 오면서 재계 30대 기업의 반열에까지 올린 대표적인 자수성가 재계 총수를 오늘 저희 하와이 데저텍 스튜디오에 이렇게 직접 모셨습니다. 말의 힘의 저자이기도 하신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님 모시고 나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긍정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세일즈맨으로 경제활동을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초고가, 당시에 27만 원이었으니까요. 이때가 양복 한 벌이 한 3만 원 정도 하던 시절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팔기 위해 영업을 뛰셨어요. 브리타니카 세일스맨이 되겠다고 갔는데 아시다시피 브리타니카는 세계 출판의 1위 회사이고 네. 그리고 세일스맨도 제일 우수한 세일스맨이 모여 있는데 제가 거기서 세일스를 하겠다고 갔는데 막상 나는 영어도 잘 못하지. 네. 거기다가 이걸 한국에 가난할 때 1971년도니까 71년도. 예, 이 가난한 이 한국에서 이걸 어떻게 팔까? 네. 아무래도 못 팔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 회사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숙집에 있다가 하숙집에서 천정을 보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 브리타니카에서 좋은 빌딩에 있던데 한국에서도 그럼 종업원들도 행정요원도 꽤 있던데 그 사람들이 팔리니까 이게 할 거 아니냐. 맞네요. 다시 갔어요. 다시 가서 교육을 받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난 세일스를 많이 해본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특별하게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도 그때 당시는 촌 사람이니까 네. 시골 충청도 공주 촌 사람이니까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고객이 살까 이걸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말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말을 이렇게 뭐 세일스하는 말을 가르쳐 주는가 회사에서 교육 정도인데 네. 그래서 내가 매일 뭘 했냐면 거울을 보고서 웃는 모습, 표정 그리고 내 머리라든가 옷 이런 걸 보면서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연습을 시작했어요. 네. 말하는 법을 연습을 시작했어요. 말을 어떻게 할까? 처음 인사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 고객이 주는 인상은 어떨까? 표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스토리는 어떻게 해서 고객한테 스토리를 할까? 이 말을 연습을 했는데 처음에는 연습해도 좀 어색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점점 갈수록에 내가 말하는 게 이게 좀 나아졌어요. 나아져서 매일 아침 보고 그걸 해보니까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앞에다 해보니까 네. 그래서 내가 판매를 시작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아주 났습니다. 와. 이때 책에 보면요. 합판 가게 사장님을 만나서 첫 판매를 개시를 하시고 첫 달 만에 이걸 24세트를 판매하셨어요. 1971년에 영어로 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전집을.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셨나요? 나는 이게 얼마나 팔이야 많이 파는지도 몰랐고 첫 고객은 합판가게 영도에 있는 합판가게 주인인데 예. 쉽게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세일스를 하는 분이나 네. 영업을 하는 분 특히 고객을 상대하는 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내가 그분하고의 어떻게 하면 친해질까? 그분이 알고 봤더니 세관의 과장으로 있다가 합판 가게 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까? 그래서 회사에 재떨이나 지갑이나 선물도 보내고 또 회사에서 조금 이 주간 상을 받으면 상장을 가져가서 사장님 덕에 이 상을 받았다고 그러고 또 애들 이름을 적어가지고 아무개 아버님, 네. 아무개 아버님 이렇게 불러서 정답게 했어요. 그분이 세관에 있었으니까 네. 유명한 사람을 쭉 소개해 준 겁니다. 그 세일스라는 건 내가 말해서 파는 것도 있지만은 내 고객이 소개해 주는 거. 네,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고객이 많으면 그 많은 고객 중에 내를 대리해서 하는 세일스맨이 많아야 가끔 보면 자동차도 보험도 엄청나게 파는 그게 가능할까 하는데 네. 가능합니다. 그건 고객이 그렇게 소개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첫 달 하고 나니까 내셔널 메일이 됐어요. 와. 한 500여 명 중에
내가 1등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나서 입사한 지 1년 만에 전 세계 브리트니커 영업사원 중에 가장 좋은 실적을 낸 사람이 받는 벤튼상을 받으셨어요. 네. 세계 54개 지사 중에 비영어권 국가, 그것도 그 당시에는 아직 먹고 사는 게 어려웠던 우리나라에서 이런 성과를 내셨는데, 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생각과 말이 어떻게 회장님 스스로에게 어떤 작용을 일으켰는지. 그래서 내가 처음에 브리타니카를 팔 때 책을 팔는 것보다는 문화를 팔아야 되겠다. 문화를 판다. 책을 팔려고 그러면 그때 대한민국은 교수 이해는 영어를 거의 몰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71년도로 네. 뒤돌아가면 네. 영어 지금처럼 젊은 사람들이 잘하는 네. 거 없고, 그럼 영어를 아는 사람 교수인데 돈이 없고, 영어를 아는 사람 기업 회장이나 기관장이나 네.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백과사전을 팔면 네. 그걸 내용을 설명하면은 아 이거 뭐 우리 애가 크면 나중에 내가 영어 잘하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문화를 팔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회장님이 만일 집에 그때 당시는 자개농 네. 그리고 대리석 삐까삐까하게 그리고 엄마들은 보석 막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 이런 시대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녀들에게 자개농이다 대리석이다 이런 것만 집에 가득하면 아이들도 교육적으로 오히려 마이너스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브리타니카가 거실에 쫙 가운데 있고 그리고 모든 책들이 거실에 많이 있다면은 아마 회장님 인격적으로도 자녀들에게도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영향을 줄 겁니다. 그리고 브리타니카는 지금 계속 백과사전은 계속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이가 이 책을 보면서 아 내가 영어를 배워야 되겠구나. 영어를 못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것. 이런 것만도 회장님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예. 이게 세계 최고인 걸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설명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책을 판 거예요. 근데 나는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살까?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은 고객이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을까? 난 문화를 파는 거예요. 가정의 체계 문화, 분위기 문화. 그래서 아이가 미래 성장. 그리고 그런 문화를 팔면서 다르게 생각하게끔 그렇게 파는 거죠.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 말의 힘을 알고 계시고 이걸로 이 자리까지 오르시고 하셨는데, 굉장히 반전은 어린 시절의 회장님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고 이런 시기가 있으셨다고 해요. 네. 그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생각과 말의 힘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계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실까요? 내가 어렸을 때는 사실 몰랐어요. 예. 다 가난했기 때문에. 네. 서울 딱 와보니까 집이 으리으리한 집도 있고 그 으리으리한 집에서 남자가 나오든 여자가 나오든 멋있어 보여요. 네. 그리고 부자가 왜 그렇게 많은지 서울에 올라와 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평생에 농사를 지셨는데 매일 걱정하는 게 우리 세 끼 밥을 먹는 거 가지고 걱정을 했고, 네. 우리 집에는 책이 한 권도 없었어요. 교과서 이해는. TV나 라디오가 없었고 네. 전기가 안 들으니까 신문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난 중학교 때까지 양치질 한 번도 안 했어요. 목욕은 물론이고 때가 밀리면은 여름 내과에 가서 때 밀었지 네. 목욕탕이 없으니까. 이렇게 산 사람이니까 서울에 올라와 보니까 이건 지 아버지 어머니 잘 만나서 부자가 많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어릴 때니까 그렇죠. 네. 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 시절에도 금수저는 있었군요. 나는 집이 가난해서 한데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난 뭐야 해서 부정적이었어요. 모든 게 볼 때마다 부정적, 나쁘. 쟤는 지 아버지 부자랐을 거야. 쟤는 뭐 때문일 거야. 어떤 얘기 나와도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내가 브리타니카를 들어가서 71년도에 들어가서 고객을 만나고 하는데 부정적이면 책을 못 팔더라고요. 왜냐하면 고객이 안 살 거야. 네. 돈이 없을 거야. 영어를 못 할 거야. 이게 팔리겠으면 안 팔리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내가 가서 설명하면 살 거야. 그리고 내가 운이 좋으니까 갈 거야. 그러면 발걸음이 가벼워져요. 저 사람 안 살 거야 그러면 가기가 싫어. 일단 전화하기도 싫어. 저 안 될 거야 포기해버리면 가기가 싫은 거예요. 네. 하기도 싫고. 회사 생활하는 사람 직장에 가서 에이 오늘도 뭐 되는 게 있겠어 그냥 하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회사 안 돼. 이거 안 될 거야. 자기가 되게 만든다는 생각은 않고 안 될 거야 포기한다든가. 그래서 내 세일스 하면서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된다고 생각하고 여긴 안 돼도 저긴 될 거야. 저 사람 안 돼도 이쪽은 될 거야. 이렇게 하니까 매번 갈 때마다 새로운 의욕, 새로운 힘을 만들. 그래서 내가 젊은 사람은 에너지를 만들 줄 알아야 한다. 네. 나한테 에너지를 만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눈빛이 살아있고 표정이 밝고 자신감이 있고. 그런데 만나면 안 된다는 사람은 우선 희마리가 없어요. 뭐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걸음도 느릿느릿. 그리고 회사도 재미없어. 저녁에 소주 먹고 아침에 가면 위서 시키는 것만 그냥 하고 인생 그렇게 살면 나중에 60, 70대면 후회하죠.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러거든. 다시 네. 안 태어나. 그러니까 암만 종교 믿어도 나 태어난 사람 못 봤어.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면 좋겠다. 인생 잘못 살았다는 얘기죠. 오늘이 제일 중요한 날이라잖아요. 오늘 기분 좋게, 오늘 행복하게, 오늘 내 회사가 잘 되게. 안 되면 내가 만들어야지, 내가 좋게 해야지 하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젊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인터넷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아, 내 꿈은 금수저가 되는 건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하신다. 금수저가 되려면 아버지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서 내가 내 꿈을 이룰 수가 없다. 이런 자조 섞인 농담을 하곤 하는데 이 결과값으로만 놓고 보니 이제 회장님께서는 이 끝단과 끝단에서 보면 이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시작과 끝에서 보면 지금 끝도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값으로 보면 그 시절에 그렇게 보내시고 그룹을 재계 30위까지 또 이렇게 올리시기까지 금수저가 아니셨습니다. 예. 아니죠. 사실 요즘은 기회가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속도가 느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가진 사람을 따라가기 어려워요. 근데 요즘 IT 시대, 인터넷 시대에는 기회가 훨씬 많아요. 기회가 많은데 그 기회를 내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이 되면. 아, 나는 원래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신흥, 창고에서 미국은 재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젊은 애들이 밤새 그저 뚝딱뚝딱 해가지고 조 단위의 회사도 만들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나도 하면 될 거야. 지금은 내가 없지만은 내가 시작하면 될 거야. 이런 긍정적으로 바뀔 때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네. 내가 없더라도 지금부터 뭘 하더라도 난 만들 수 있을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할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세일스 할 때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이제 몇 년간은 집에도 안 갔어요. 추석 설날을. 아, 네. 추석 설날 일했어. 일하는데 가방 들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내 또래 애들은 지금 술 먹고 망창 놀기다. 네. 그런데 나는 지금 일한다. 10년 후, 20년 후는 내 또래보다 내가 달라질지도 모른다. 네. 내 이 노력한 결과가. 그리고 내가 고객 만나면서도 엄청난 난 도움을 받고 있구나. 고객에 출세한 사람들 주로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을 대화 나누고 그 사람 설득하고 각기 다른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거기에 기관장도 있고 네. 기업회장도 있고 이런 사람을 다 만나면서 내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의사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나이가 60 먹은 사람한테 무슨 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방 들고 가면서도 나는 이제 어떤 면으로 와서 지금 내 열심히 하는 게 지금 추석 설날 즐기는 그 내 또래보다 네. 내가 나아질 수 있어. 이러니까 힘이 생기지.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뭐 하셨나. 나는 이게 추석날 설날 왜 이렇게 못 나가지고 이 가방 들고 명절에 술도 한잔 못하고 이러면 내가 어떻게 비참하겠어요. 네, 네. 내가 비참한 게 아니라 오히려 희망으로 보자. 내가 더 나아질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서 가방에 힘을 주고 다녔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항상 윤석금 회장님으로 불리시지만 청년 윤석금 시절에 네. 가방을 들고 네. 10년 후의 미래 이거를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로 상상하고 이렇게 스스로 하셨을 거잖아요. 또 혼자 되뇌 있는 말도 이렇게 계속 하셨다고 책에 이제 말의 힘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 말하면 다들 거의 다 반응이 이러세요. 그게 성공이 그렇게 쉬우면 다 성공했지. 염세적이거나 좀 회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미 부정적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예. 내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한번 하루에 생각한 걸 적어봐라. 하루에 내 말한 걸 적어봐라. 대화하거나 회사에서 하거나 말한 걸 적어보는데 네. 그 쭉 적어봤을 때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많으냐. 만약에 그게 부정적인 말이 50% 넘었다면 아주 부정적이 된 사람이고 또 긍정적인 말이 90%가 넘었다면 긍정적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건 내가 부정적이 돼 있으면은 그때부터 내 인생은 여러 가지로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우리 돈도 긍정적인 대로 몰려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뀌어야만 행복도 가지고 또 내가 행복하다는 게 긍정적인 생각을 바꾸면 아주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갖춰야 긍정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그것부터 바뀌어야 돼요. 맞습니다. 인생 살면서 부정적인 게 훨씬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말도 안 된다, 힘들다, 따분하다, 답답하다, 어렵다, 더럽다 뭐 이런 말 많이 쓰거든. 네. 그런 사람은 이미 부정적이 되는데 인생 자체가 그런 게 많아요. 사업하는 것마다 잘 되면 누가 사업 안 해요? 그렇죠. 왜 직장 생활해? 그리고 뭐든지 하는 것마다 잘 되면 주식 샀더니 요즘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많죠. 네.
근데 요즘 기회 아니에요? 나 아는 사람은 주식이 떨어지면 춤을 춰요. 엄청나게 좋아해요. 떨어지면 좋아해요. 자주 떨어지면 언젠간 오르잖아요. 네. 부동산도 주식도.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다 망한다면 주식 사야 되고 부동산도 저거 사면 다 망할 때 부동산 사는 거지. 다 올라간다면 그때 따라가거든. 산도 올라가면 언젠가 한계가 있어요. 네. 그 내려오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긍정적이 되면은 기회가 나한테도 많아요. 우리가 누구 사람을 추천할 때도 저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 늘 네. 의욕적이고. 네. 그럼 그 사람 취직시킬 때도 그 사람 먼저 취직시킬 거 아니에요. 만나면 소주 먹다가도 누구 욕하고 회사 욕하고 상사 욕하는 사람 그 사람 취직도 잘 안 돼. 네. 왜냐면 저는 딴 데 가도 또 그렇게 할 테니까. 살면서 안 되는 거 불만 이런 게 많이 있죠.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네. 어떤 사람은 나보고 아 나도 회장님처럼 그렇게 돈도 있고 뭐 지위도 올라가고 잘 됐으면 그렇게 않겠다 하는데 네. 천만에 만에서 똑같아요. 우리가 한 5, 6만 명 됐을 때가 있거든. 근데 5, 6만 명 있을 때는 5, 6만 명 있는 만큼 골치 아픈 거예요. 네. 사고 내는 놈도 있고 안 되는 쪽도 있고. 그런데 그 많은 중엔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때마다 바꿨거든요. 그리고 내가 바꾸면 되지. 잘 되게 하면 되지. 다 잘 되면 세상에 잘 되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해서 바꾸니까 내가 편안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긍정적 말만 하니까 아 당신은 참 좋겠어 그러는데 내가 긍정적인 걸 늘 이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도 이 부정적인 게 계속 많죠. 많으면 매일 바꿉니다. 그래서 회장이 필요한 거지. 회장님 지금 제가 평소에 저희 구독자님들께 그리고 제 책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던 메시지를 회장님의 그 일생에 경영을 해 오시면서 직접 겪고 느끼셨던 그 내러티브를 통해서 풀어주시고 계신데요.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그 비슷한 주파수의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서로 끌어당기고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은 다 주위에 그런 사람들밖에 그렇죠. 없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또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인다. 에너지를 만든다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야 되거든. 물론 주변에서 만들어주기도 해요. 칭찬을 한다든가 네. 뭐 이런데 그때마다 매번마다 자기가 에너지를 만들 걸 해야 돼요. 네. 예를 들면 내가 거의 매일 아침에 목욕을 합니다. 네. 또 한 5분 정도 탕에 들어갑니다.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욕탕 갔다 왔을 때가 제일 기분 좋죠. 깨운하죠 기분. 따뜻한데. 그렇죠. 그게 내 에너지 만드는 거예요. 그 에너지 얘기거든. 네. 에너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긍정적이 돼야 에너지가 자꾸 나한테 주어지지 부정적이 되면 에너지가 자꾸 빠져요. 그래서 내가 초기에 브루타리가 들어갔을 때도 회사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안 만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 만나면 늘 기운이 빠졌어요. 네. 예를 든다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침에 이제 매니저가 교육을 다 같이 시키면 네. 야, 너 저 사람이 우리가 하나 팔면 얼마 먹는지 아냐? 이거 김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둔 사람이 나보다 더 먹으니까 야 임마 우리가 파는 거 저 사람이 다 먹고 앉았어. 너 임마 그게 그런 걸 팔아 자랑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면 김이 빠지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 회사에서 내셔널맨이라고 해서 줬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보고서 막 그냥 펄펄 뛰는 거예요. 내가 전국에서 1등 갔다는 거예요. 그 옆에 딱 앉아가지고 나보고 뭐라고 하냐. 야, 이 촌놈아. 책 몇 권 더 팔아서 그거 회사에서 임만 너 보고 더 팔라고 준 건데 그거 갖다가 그렇게 야, 이제 촌놈은 촌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엄청나게 나는 자랑스럽고 그런데.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힘을 빼는 사람을 만나면 힘이 빠집니다. 근데 내 주변에 힘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늘 희망적인 말을 하고 자신감 있고 그리고 어려울 때도 어려움 다 있지 않냐 해보자. 요즘은 내 친구 주변에 아이고 이제 나이 연회장 이제 그만해. 네. 나이도 그래서 난 그런 생각이 없다. 왜냐면 내가 건강하고 저기 하면 되지 무슨 그만하고 나이 먹었다고 왜 그만두냐. 내가 건강이 나빠졌을 때 그만두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해요. 나는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내가 지금도 적극적으로 하니까 아니 나이 들어서 뭘 지금도 투자하고 뭐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보면 이제 더 죽어도 그만이겠네. 네. 아무것도 않고 놀기나 하고 앉았다가 돈 있는 거 쓰고 뭐 지금 죽으나 그때 죽으나 똑같아요. 나는 희망 있잖아요. 꿈이 있고 자꾸 투자도 하고 하니까 그 에너지가 자꾸 오는데 그런 사람 많아요. 또 나이가 먹으면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벌써 몇 살인데 그쵸. 50부터도 포기하는 놈이 있어. 네. 벌써 50인데 이제 옛날보다 기운이 떨어졌어. 그런 사람은 에너지를 못 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너지는 뭐 50은 지금 젊은 애야.
내가 네. 보기에는 60도 젊은 애야. 이게 나는 지금 나이 먹었다고 생각 안 해요. 나 나이를 셀수 얘기 안 하려고 그래. 딴 네. 어디 가서도. 네. 왜냐하면 내가 보는 나이로 봐라. 나는 지금도 김영석 선생님 같은 분을 생각해요. 그분은 지금도 강의를 일주일에 5번, 6번씩 하는데 내가 지금 나보다 나이 더 먹은 사람하고 비교하지. 내가 27살에 나도 희망이 있다. 내가 60 넘은 양반하고 중소기업에 책 팔러 갔는데 아주 모멸적으로 나가라고 소리 받았어요. 근데 나오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당신은 60이 넘었고 난 27이다. 내가 당신 나이 되면 당신 회사보다 더 좋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비참하다. 이거 책 파느라고 저 모멸감 이 막 브로셔 편한데 가져가 비서보고. 그러니까 그때 내가 더러워서 나도 그만둬야 했다면 내가 세일스맨이 못 됐지. 근데 내가 생각을 바꾼 거죠. 당신 나이 되면 내가 당신보다 날 수도 있어. 그거 별거 아니잖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나 할아버지 소리를 제일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네. 우리 손주만 허락해. 그러니까 애 할아버지가 있어. 이게 젊어서 벌써 네. 아이고 벌써 40이 넘었네. 내가 50이 넘었네. 이러면서 그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그 꿈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리고 안 될 땐 내가 해야지. 요번은 실패했지만 다시 해야 돼. 요번은 안 됐지만 또 하면 되지. 이런 직원만 모아놓으면 사장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저도 막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드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재밌는 사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초록 매실 아침 햇살 자연은 시리즈 아시죠? 자연은 알로에, 자연은 토마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약간 그 병문안 필수템이잖아요. 그리고 가야농장, 하늘보리 이거 너무 익숙한 다 지금까지 음료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음료가 전부 다 웅진 식품의 결과물들입니다. 근데 처음에 웅진 그룹은 식품회사가 아니었단 말이죠. 내가 매일 제일 겁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럼 누구냐면은 경리부장이야. 그 사람은 아주 이름도 잊어먹지 않아요. 네. 경리부장이 딱 올라와서 요번 이 1억 5천 못 갚은 부도 납니다. 이틀 3일에 한 번씩 내 방에 올라와요. 그러니까 사장은 이미 해결할 게 끝났고 난 회장이거든. 네. 그룹 회장인데 매일 올라와요. 부도 난다는 건 죽는 거예요. 사람으로 죽는 거고 기업 죽는 거거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올라올 때마다 쫄았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사장을 매년 바꿨어요. 음료회사 유명한 사장 나 바꾸고 주면 안 돼요. 임원들 보고 이게 계속 회의를 하는데 왜 안 되냐면 웅진하면 책 냄새가 나고요. 이게 음료는 어디 회사야지 우리 회사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음료는 유명해지질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지 된다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기조실에 부장 하나가 37 먹었는데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그 사람 왕따 당했어요. 왜냐면 사장도 전무도 다 안 된다는데 지가 회장 앞에만 서면 아부하를 하고 저지단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몇 년간을 이렇게 안 되니까 부도 난다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거든. 네. 그러니까 그 고민하다가 내가 37 먹은 부장을 하루아침에 대표이사를 시켰어요. 37 먹은 애를 시켰는데 만든 거예요. 아침 햇살, 초록매실, 자연은, 하늘볼 이런 걸 다 만든 거예요. 내가 이 젊었을 때 세일스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놈 데리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직장 생활하면서 안 된다고 늘 젖어 있는 사람 그 생각 바꾸지 않으면 승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된다는 시켰어요. 그런데 확 뒤바꿨잖아요. 이 모든 이 세상에 한번 보세요. 이건 뭐 달나라를 가지 별 인공지능도 상상 못할 게 나오잖아요. 네. 그거 다 된다는 사람이 위해서 된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 만든다. 지금 AI라는 게 말이에요. 세상을 뒤바꾸잖아요. 그건 된다는 사람에 의해서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도 우리 회사는 안 돼요. 나쁜 조건만 잔뜩 들여대면 그럴듯하거든. 근데 될 걸 찾아야지. 될 걸 찾으면 되게 만들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경쟁 시대에 사는데 그보다 더 잘할 생각을 해야지.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는 사람.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에 의해서는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본인도 불행해지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바꿨던 거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기만 하면 뭐든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실패한 게 많지 않겠어요? 실패한 걸 바꾼 거 이렇게 바꾼 것들이 많이 있죠. 책에 보면 생각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이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네.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생각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게 다 뭐 경영 사업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내 삶이라는 인생을 다 누구나 내가 경영해가는 나의 오너잖아요. 직원들 관계 특히 윗사람이 조심해야 될 건 직원들하고 관계
지금도 외부에서 그 사람 존경한다 뭐 100번을 해도 자기 직원이 자기 회장이나 사장 존경하지 않으면 그건 존경 발사는 못 돼요. 우리는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외부에서 알도 못하고 언론만 보고 칭찬하고 그러는데 실제 자기 직원이 존경한다면 그건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렇네요. 그리고 자기 가까운 친구가 존경하고 자기 마누라나 남편이 존경하면 그게 존경하고 형제가 존경하면 존경한 사람이지. 형제가 아이고 우리 형 말도마 이러면은 딴 사람 앞에 가서 잘하고 그런 척하면서 주변이 제일 잘 알죠. 가까이 있는 같이 있는 회사 사람 자기 부장을 제일 잘 알고 부장은 직원을 제일 잘 아는 거. 그 사람이 정말 아 저분 말이라면 그래서 말에 진실성이 있어야 이 진실성이 없는 말을 하는 건 오래 못 가요. 내 주변이 내하고 오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말의 힘이라는 것이 그냥 말만 잘한다고 해서 말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 말이 전달될 때 그 말에 힘이 생기는 거죠. 말의 힘, 너무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잘 아픈 만큼 건강해진다. 인생에는 무균실이 없으니 잘 아프고 잘 낫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긍정이 선물하는 인생의 면역력이다. 이 부분이 너무 좋았는데요. 사실 회장님이 지금 공주에 계시다가 서울로 올라오셔서 이렇게 큰 그룹을 일구시기까지 잘 안 된 것들 쭈르륵 나열하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죠? 많죠, 엄청. IMF 때 네. 코웨이가 매출이 반으로 떨어져요. 아, 매출은 10% 떨어져도 망합니다. 다 네.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려울 때 왜 극복할 수 있는 무기가 여러 가지 있었느냐면은 첫 번째는 내가 외부 벤치마킹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아, 네. 나만큼 내가 하는 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린이 책을 우리나라에서 내가 제일 많이 봤을 거다. 사실일지는 몰라요. 네. 나는 외국에 일주일씩 가면 일주일 내내 서점에 가서 어린이 책만 봤습니다. 근데 출판사 사장이 그렇게 본 사람 못 봤어요. 그렇죠. 그러고 어린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러스트 전문가들한테 교육을 여러 번 시켰어요. 나보고 교육시켜달라서 난 미술 전공도 아니고 일러스트 날도 못하면서 무슨 교육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갖다 애들 책 갖다 놓고 이거 설명 좀 해달라. 네. 쫙 설명했지. 하도 많이 보니까 네. 1년에 10번씩 일주일씩 갔다 하면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렇네요. 예. 그거 한 10년 해보셔. 도사가 되지. 이건 칼라가 틀렸다든지 이건 그림이 안 맞다든지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걸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자기네들은 전문으로 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다 볼 수 없으니까. 나는 세계 최고 좋은 것만 봤죠. 그래서 선진국만 다 했어요.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네덜란드, 일본, 미국 한간 나라가 없어요. 어린이 책은 그림 아니에요. 주로. 네, 네.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네. 이게 모든 게 볼 줄 모르면 뒤떨어지는 거지. 나는 그래서 그때부터 뭘 외국 가서 했느냐면 꼭 최고 호텔을 꼭 가봤어요. 최고 호텔을 가면 뭐가 다릅니까? 카페트 컬러가 달라. 다르죠. 이 그릇이 달라. 이 음식 먹는 커피 잔도 달라. 예. 그리고 꽃꽂이도 달라. 그림도 최고 그림을 갖다 놨어. 그리고 조각도 달라. 네. 그 2층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보면 그 2층에 가는 분위기도 달라. 인류 호텔이란 그런 거예요. 가서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이게 디자인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컬러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꼭 미술관 갔고 또 그리고 그 나라의 이 전통 음식을 꼭 먹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그걸 꼭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내 지식을 쌓지 않으면 지금까지 배운 지식은 기초 지식이고 지금까지 배운 지식은 쓸모가 없어요. 핸드폰 하나 가지면 다 돼. 그게 더 나서 핸드폰 가지면 숫자 무슨 지식 단어고 뭐고 다 나와. 그러나 지혜나 창의력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난 그때부터 80년도부터 내가 사업하면서 그렇게 쭉 다녔는데 지금도 어떤 일을 하다가 뭐 빵집 한다면 세계 빵집을 닫는다. 아이스크림 좀 하면 아이스크림 전 세계 다니면서 나만큼 아이스크림 본 사람 먹어보고 한 사람 없다. 이렇게 돼야지. 그렇죠. 그러면 내 수준도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린이 책을 만드는 것마다 성공을 했어요. 네. 예. 그리고 코웨이도 내가 렌탈을 세계 최초로 했죠. 네. 지금은 뭐 구독이니 뭐니 다 렌탈이에요. 그렇죠. 전 세계 가는 건 다 내가 최초 한 겁니다. 옛날 렌탈이라는 건 뭐 금융이라든가 자동차 몇 개 있었지만 가전 이런 생활 쪽에 하는 건 내가 세계 최초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내셨어요, 회장님? 그것을 원래는 정수기가 IMF 때 안 팔려서 렌탈로 했는데 10배 팔려요. 우리 코웨이 주가가 그래서 200배 올라갔어요. 200배가 얼마 숫자인지 압니까? 200배요. 1억이면은 1억이면 예. 200억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렌탈의 아이디어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네. 내가 브리타니카 있을 때 그 봤던 거 일본의 다스키나 회사 있어요. 청소 아주 유명한 회사. 네. 거기 회장하고 만나면서 들었던 거. 어. 그리고 이것을 창고에 놔두느니 집에 갖다 준 얼마씩 받다. 그게 렌탈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거 하나 변화하면서 부도날 회사를 이렇게 뒤바꾸는 거예요. 그런 예가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마다 잘 되는 처음부터 잘 되는 기업도 있지만 그건 100에 하나도 안 돼요. 네. 가진 고난을 다 겪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또 고쳐서 성공한 사람 획기적으로 바꾼 사람 아까 이제 식품 같은 것도 그런 네.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포기할 게 아니라 바꾸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하면 창의적은 봐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고 창의적 아이디어 절대 안 나옵니다. 자기가 꾸준히 공부해야 볼 줄을 알게 되거든요. 그 뒤에 난 미술 공부를 15년간 했어요. 와. 월요일 날 2시간씩 15년간을 쭉 해서 그림을 보면 그림 보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이 최소한도 자기가 하는 전문 분야,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데를 얼마나 받느냐. 또 자기가 볼 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얼마나 받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회장님은 경영을 공부를 해서 경영인이 되신 게 아니라 필드에서부터 그렇죠. 이렇게 쫙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그룹을 경영해 오고 계십니다. 여기 책에도 보면은 스스로 예전에 세일즈 하실 때 정말 조금이라도 평소보다 실적이 낮으면 의욕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다고 나와 계셨는데 그럴 때 스스로에게 해주는 말을 통해서 바꾸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나는 평소에도 외부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외부 네. 강의 중에서 성공한 기업들, 또 성공한 기업 사례, 성공한 사람의 얘기를 상당히 귀담아 듣습니다. 책에서도 그런 걸 제일 많이 듣고 있고 또 성공한 회사들을 방문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일본에 그때 당시는 뭐 일본이 아주 최고였으니까 네. 중소기업 방문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나 모자르거든요. 어느 분야든 다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모자른 부분에 이렇게도 성공할 수 있구나. 예를 든다면은 힘 안 든 사람이 있죠. 경쟁하려면 마라톤 선수가 꼬린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달리면서 같이 뛰는 놈 보고 저놈은 나보다 더 힘들 거야. 저놈도 힘들 거야 하면 되는데 야 이게 나보다 난 놈은 저 앞에 가네 이러면은 더 힘들거든. 네. 네. 그래서 나는 나한테 자꾸 이제 반복해서 하는 걸 많이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어려울 때 이거 회사가 어려워서 이게 힘듭니다. 그럼 그래서 회장이 있는 거 아닌가? 회장이 해결해야지. 그리고 회장이 만들면 또 바꿔놓아야지. 그리고 내가 나 운이 좋은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어려울 때도 극복해 나가야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가 잘못을 많이 해놓으면 수습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건강을 더해서 운동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남산도 더 많이 가고. 부정적 생각을 빼야 된다. 일시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겪어서 몇 조도 내버리고 그랬는데 지금도 부자 아니냐. 그리고 내가 원래 한 푼도 없이 사업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좋으니까 다시 만들어 더 좋을 거다. 그리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많이 나와요. 또 내가 제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를 신뢰하거나 존경한다. 우리 직원이 하면 최고예요. 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아. 정말로 존경한다는 건 그 행위, 그 사람의 한 행위거든. 나는 우리 직원 누구한테도 변칙을 시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걸 자신 있게 이렇게 나와서 매체에 나와서 얘기할 사람 네. 거의 기업인으로는 드물거려. 네. 난 그렇게 34년 동안을 내가 한 번도 그러니까 검찰에서 단 1,000만 원짜리 비리 하나 못 찾았어요. 한 건 못 찾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그 검찰 부장검사가 나보고 참 잘 사셨네요. 자기 20년 검사 생활하면서 회장님 같은 기업인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사 부장이. 그래야 내 직원한테 떳떳하고 내 직원한테 강의할 때 떳떳하게 투명 경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 말과 행동이 다르다. 저 사람 말은 그렇지만 뒤로 탈세했었고 자꾸 변칙시키고 그러면 직원들이 오히려 욕할 거 아니에요. 우리 회장 그 말을 틀렸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있기가 싫어져. 신뢰가 떨어지면 오래 안 있어. 그런 것들이 말이라는 게 말을 잘한다. 말을 잘하는 것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행동을 어떻게 하냐가 참 중요하죠. 결국에는 여기에는 스토리가 들어있어요. 내러티브가 녹아있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책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니까 스토리를 팔아라. 개인 차원이든 회사 차원이든 또 어떤 영업 차원이든 결국에는 스토리를 팔아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많은 대중들은 스토리에 열광을 하거든요. 내가 지난주에 사장단 회의를 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예. 우리 사장 한 사람이
일본서 칼을 수입해 왔는데 칼을 수입해다 팔았는데 처음엔 좀 팔리더니 안 팔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익가는 얼마냐고 그랬더니 5만 원이라고 그래요. 네. 얼마에 팔았냐? 10만 원에 팔았다고 어. 그래요. 그래서 안 팔리길래 5만 원에 팔다가 지금 2만 원에 팔리는데 잘 팔리냐?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번 그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일본 칼이면 샀다. 네, 독일 네. 칼도 샀고 스토리가 없이 그 사겠냐 누가. 네. 그래서 내가 즉석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토리를 이렇게 펴봐라. 이 칼을 한 번 사시면 며느리까지 이 칼을 안 사도 됩니다. 칼이 좋다는 표현을 그렇게, 며느리까지도 이 칼을 안 사면 됩니다. 거기다 한마디 더 해라. 이 칼을 쓴 다음에 다른 칼은 못 쓸 겁니다. 정말 칼이 좋아요. 그래서 제품이 좋지 않은 걸 가지고 하면은 소비자는 화낼 수 있어요. 갖다 써보시고서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시. 이렇게 해봐라. 네. 그게 스토리예요. 그래서 모든 거 보면 미로가 있어야 돼요. 그 유명 상점 가보면 여긴 뭐가 있을까? 여긴 뭐가 있을까? 호텔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궁금증이 있어야 돼. 상대한테 궁금증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야, 이 만날 때마다 너무 좋다. 그러면은 얼굴보다 이 사람이 참 진실돼 있고 이 사람이 훨씬 좋네. 얼굴은 뺀뺀한데 만날수록 싫은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진실 있는 스토리를 제대로 설명하는. 책에 이 문구가 정말 확 와닿았었습니다. 저는 실패 없는 인생은 시시하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회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뭔가를 원한다고 다 이루는 건 아니지만 이룬 사람들을 보면 다 원했거든요. 예. 기업을 해도 그렇고 다른 거라도 실패 없는 사람 없죠. 모든 게 뜻대로 쫙 올라가는. 그래도 그러다 건강만 나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네. 다른 건 다 주시면. 그러니까 어떤 것이 와도 장애물이 있기 마련이거든, 누구에게나. 그리고 때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겠다. 결국은 나는 안 된다는 사람은 이미 부정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나를 안 된다면 내가 부족하면 인간이 다 부족하거든요. 어느 쪽에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쪽에 개발해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분을 자꾸 개발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노력도 안 해보고 미리 포기해버리는 사람. 대부분 포기한 사람은 노력을 안 해봐요. 조그마다 어려우면 포기해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조금은 시도해보죠. 해보는데 아이고 이거 어려워. 세일스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그게 세일스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세일스가 어려울 뿐 아니라 매니저도 더 어려워요. 사람을 키우고 가르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생에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1969년도가 암스토링이 달나라를 처음 받고 이 세상에 안 되는 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했던 내가 어느 책에서 본 것 같은데 그듯이 내 생각을 된다고 생각하면 이미 행복해요. 돈도 들을 수 있고 사람도 나를 좋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데 안 된다고 포기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결론은 긍정적으로 삶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돈을 두르게 만들고 복이 두르게. 왜? 그 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운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운이 있는 걸 못 잡는 사람이 있고 운을 자꾸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운을 끌어들이는 사람. 어떤 데서 뭘 하든 난 운이 있으니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운이라는 것도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오는 것이 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했듯이 부정적으로 될 때마다 나는 옛날에 세일스 할 때 그랬어요. 나한테 부정적인 말해서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회사 욕을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쓴 말이 마귀야 물러나라. 마귀야 물러나라 썼는데 내 주변에 나 기운을 빼는 사람 마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기운을 늘리는 사람은 자주 더 만나서 힘을 살리면 그럼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해낼 수 있고 그럼 또 건강도 좋아지고 행운도 따릅니다. 모두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고 저 사람과 말을 하고 싶고 저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정말 나는 행복하고 편안하고 라고 느끼는 사람은 그런 청산유수 미사여구가 들어간 사람보다는 뭔가 상대방이 더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고 심지어 어쩔 때는 이 정도까진 말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조차 이 사람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게 해주는 그런 편안함을 제공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대화의 고수가 아닐까. 우리는 매일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대화라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진짜 저 사람이랑은 말이 안 통한다. 내 말은 그게 아닌데 왜 저런 식으로 얘기하지? 뭐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공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대화가 어려운 건 원래 당연하다. 우리가 대화하는 방법을
아직까지 살면서 그 어디에서도 제대로 배운 적조차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석준의 대화의 기술, 이 책의 저자이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정말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 말하기에 누구보다 진심인 25년차 베테랑 아나운서 한석준 아나운서님을 오늘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와이 데저텍 구독자 여러분, 아나운서 한석준입니다. 이번에 대화의 기술이라는 새 책에 저의 생각, 대화에 대한 생각, 그리고 대화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봤습니다. 지난해 출간하셨던 말하기 수업 책도 네. 함께 읽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굉장히 깜짝 놀랐던 부분은 작가님께서 네. 아나운서임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게 두려웠던 때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대학교 때는 제가 말이 많았어요. 말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본인이 말을 잘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고요. 제가 말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누군가가 말을 시켰을 때 그거를 두려워하진 않았었으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말을 잘 한다고 생각했던 제가 네. 실제로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방송국에 들어와서 네. 그 대단한 선배님들을 뵙고 나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이 많은 거였구나. 아, 그럼 말을 잘하는 건 뭘까? 네. 내가 저 선배님들처럼 방송에 나가서 말을 하고 누군가의 얘기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네.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을 많이 한 거죠. KBS 공채 아나운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여러모로 말하기, 어투, 뭐 외모도 있을 테고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한 기수마다 몇 명 뽑지도 않고 예, 그 자체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 대중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오히려 나는 네. 말을 잘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어쨌건 시험에 합격을 했잖아요. 예. 저는 한 번밖에 안 봤거든요, 시험을. 한 방에 붙으셨네요. 네네. 예. 한 번밖에 안 봤는데 그 한 번에 붙은 거니까, 그리고 붙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들 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주니까 그렇죠. 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네, 네. 거봐, 역시 나는 말은 괜찮아. 어. 그랬는데 선배님들을 보는 순간 나랑은 다른 거예요. 저게 진짜구나. 나는 그럼 뭐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이 많은 거였네. 그럼 이 말이 많은 거를 잘하는 거로 바꾸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걸 연구를 한 거죠. 다행인 건 좋은 교보제가 많았으니까. 주변에 생각해보면 직장 생활할 때 특히 네. 말 많은 선배들 한번 붙잡히면 굉장히 곤혹스럽잖아요. 귀에서 피가 난다라고 저희 표현을 하는데 예전 제 직장 선배 중에서는 휴가 간다라는 얘기를 꺼냈더니 휴가가 왜 베케이션인지 아냐? 바캉스인지 어원 아냐? 설명합니까? 네, 어원. 바캉스 그게 원래 불어인데 그 불어가 왜 거기서 나온지 아냐?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이 노동자에 대한 무슨 존엄성이 나오고 이렇게 가서 1시간 반을 정말 거의 농담이 아닙니다. 1시간 반을 그냥 휴가 간다고 얘기했을 뿐인데 있습니다. 그랬던 선배 있잖아요. 분명히 말은 많은데 잘하거나 그런 거랑 거리가 멀거든요.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있죠. 네. 있죠. 사실 저도 그런 식으로 제가 아는 걸 말하는 걸 많이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거를 거울 치료처럼 느끼게 됐던 계기가 있어요. 네. 그 회사에서 안다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안다 삼형제. 네네. 예. 근데 그분은 뭔가를 알 때 그런 식으로 정말 깊게 제대로 알아요. 그런 사람들 있죠. 있죠. 예, 있죠. 그리고 그거를 다 설명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누구나 그렇게 우와 너무 재밌어 하고 들어주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당장 관심 없을 때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안다 삼형제라는 말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뜻이에요. 안다 삼형제. 네. 근데 동시에 저 사람과 대화하는 건 그렇게 즐겁지 않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네. 다 이런 경험이 누구나 있습니다. 이번에 따끈따끈하게 출간된 책 한석준의 대화의 기술 초반에도 언급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예능 프로 나 혼자 산다 에서 전현무 아나운서와 함께 출연했던 걸 저도 잠깐 봤거든요. 캠핑이요? 예. 네. 그때 작가님 모습을 보고 리액션이 너무 좋고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 따뜻한 느낌을 이렇게 주시고 어른스러운 느낌이 뭔가 났어요. 그냥 대화하는 걸 두 분이서 보는데도 댓글도 실제로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았고요. 좋은 대화의 핵심은 상대방에게 무게 중심을 두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으셨다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되게 잘 됐고 그 프로가 네, 그리고 네. 그 프로를 통해서 저에 대해서 좋게 봐주신 분이 참 많아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날 녹화를 한 저의 소감은 네. 내가 이거 잘한 거 맞나? 였어요. 왜냐면 현무 씨가 참 귀한 자리를 저한테 제공을 해주신 건데 네, 네. 제가 거기서 막 말을 재밌게 해서 웃기거나 그러지도 못한 것 같고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무슨 에피소드 얘기를 많이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친한 사이라서 마음 편하게 약간은 멍 때리듯이 그렇게 녹화를 하고 온 거 아닌가? 이게 과연 재밌을까? 네. 재미가 없다면 나는 저 팀한테 큰 민폐를 끼친 건데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네. 근데 반응이 제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좋게 봐주셔서
그 점에 있어서 감사했죠.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죄가 나온 편을 네. 여러 번 봤어요. 네, 네. 뭘 좋게 본 거야 도대체? 그러고서는 되게 여러 번 봤는데 요새는 재밌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네. 그렇게 말을 재밌게 해주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편안한 대화 상대가 좀 더 필요하거나 그리웠거나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대화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경청이라는 말을 여러 번 하는데 경청을 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요새는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 내가 정말 편하게 내 속마음을 얘기하고 그렇게 릴렉스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는 사람이 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날 대화에서 전현무라는 사람에게 제가 하는 행동들을 그렇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주는 대화 상대로 받아들이셨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책에 또 너무 인상 깊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좋은 대화는 사실 입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딱 들으면은 좋다. 그래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좋은 대화가 마음에서 어떻게 시작될 수 있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짧게 축약을 해서 좋은 대화가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참 제가 전작 이제 말하기 수업도 그랬고 이번 책도 쓰면서 내내 사람들과 말하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들 본인이 엄청나게 청산유수 네. 미사여구를 아주 멋있게 쓰는 그런 말하기를 할 수 있었으면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 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는 우리의 바람이고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고 저 사람과 말을 하고 싶고 저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정말 나는 행복하고 편안하고 라고 느끼는 사람은 그런 청산유수 미사여구가 들어간 사람보다는 뭔가 상대방이 더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고 그 편안한 가운데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말을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네. 심지어 어쩔 때는 이 정도까지 말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조차 이 사람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게 해주는 네. 그런 편안함을 제공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대화의 고수가 아닐까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중요한 건 내가 말을 하는 거냐 아니면 저 사람이 말을 하고 싶게 만드는 거냐 이렇게 두 가지로만 본다면 말을 하고 싶게 만드는 거인 거죠. 거기서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전하고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이런 것들이 대화인데 어느 순간 약간 그런 것들보다 굉장히 드라이하게 그냥 정보를 전달하고 이런 용도로 더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도 중요하죠. 네, 애초에 네. 인간이 언어가 발달한 이유가 정보 전달이었으니까. 네, 네, 저기 네. 가면 먹을 게 있다. 네. 저기 가면 위험한 동물이 있다. 이거잖아요. 여기서 네, 시작된 네. 거니까. 정보 전달은 여전히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게 감정과 감정이 만나는 순간이에요. 근데 네. 감정과 감정은 뭐 여러 가지로 만날 수 있겠지만 저는 대화에 의해서 만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이 만나는 거 그리고 그렇게 감정과 감정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인간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행복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보 전달, 마음 전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전달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네. 그래서 진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말 진짜 많이 합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네, 그리고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뭐 이런 대화들이 진짜 많잖아요. 이런 미스커뮤니케이션은 그런데 작가님께서는 이건 한 사람만의 잘못도 아니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언어로 좀 말을 해야 한다라고 대화의 기술 네. 책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한 작가님의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네. 비타민이라는 건강 프로가 있었어요. 네, 기억납니다. 그 프로의 고정 패널로 출연할 때 네. 어느 날 불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네. 그런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네. 불임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캐치볼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 던지는 사람과 기가 막히게 잘 받는 사람이 있으면 던지고 받고 하는 게 쉽다. 근데 받는 사람 실력이 엉망이어도 기가 막히게 던지는 애가 그 글러브에 정확히 던져주면 받을 거다. 네. 던지는 사람의 실력이 엉망이어서 이상한 데다 던져도 받는 사람의 실력이 기가 막히면 어떻게든지 그걸 받아낼 거다. 네. 문제가 생기는 건 던지는 사람도 잘못 던지고 받는 사람도 잘못 받을 때이다 라는 얘기를 불임을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대화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게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말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 잘 못 알아듣는 사람도 이해시킬 수 있어요. 정말 엉망으로 말하는 사람도 기가 막힌 경청 능력을 가진 사람과는 대화가 돼요. 그렇죠. 둘 다 문제가 있을 때만 그런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기는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생겼을 때 상대방을 원망합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네. 사람 말 좀 똑바로 알아들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저는 거기에 과연 그게 듣는 사람만의 책임일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죠. 작가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보통은 탓을 하거든요. 왜 내 말을 그렇게 꼬아서 듣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상대방의 잘못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결국 말은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 신뢰감일 것 같습니다. 신뢰감.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이 대화를 하면서 말로써 신뢰감을 조금 더 줄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말하기 수업에서도 그런 내용을 쓰긴 했는데 아나운서들은 기본적으로 신뢰감 혹은 전달력을 줘야 된다고 생각할 그렇죠. 때 발음 발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말의 형식 자체가 음. 아주 예뻐야 그래야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저는 저 하대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목소리를 어떻게 연습하신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그냥- 왜 초반 영상들은 얼굴도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잘 때 틀어놓고 볼 만한 영상이라고 저는 저 굉장히 초반에부터 봤거든요. 근데 그 20분짜리를 듣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목소리가 워낙 좋으니까. 네. 연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 그냥 원래 목소리가 원래 네. 그랬어요. 좋게 타고나신 분이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좋게 타고난 사람들도 있지만 네. 그렇지 못한 사람도 발성 연습을 꾸준히 하면 자기 몸에서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정말로. 발음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거 예. 생각보다 쉽게 교정됩니다. 생각보다 쉽게 교정돼요. 물론 내가 특정 지역 출신이라 사투리가 아주 심한 사람은 그런 발음이나 말의 억양이나 이런 걸 교정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긴 해요. 근데 그렇게 사투리가 심하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발음도 발성도 생각보다 금방 교정됩니다. 그러면 말을 할 때 호감이나 신뢰감을 주는 게 꼭 발음과 발성이 전부 다냐? 저는 꼭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꼭 그렇지 않은 좋은 사례들을 실제로 살면서 많이 만나요. 저 사람은 뭐 발음 발성과 상관없이 저 사람에게는 내가 너무너무 믿음이 간다. 신뢰가 간다. 여기서 신뢰라 하면 내 말을 끝까지 잘 들어줄 것 같은 믿음. 내 말을 오해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 줄 것 같은 믿음. 나한테 넌 틀렸어. 넌 잘못됐어. 이런 말을 안 할 것 같은 믿음. 이게 말하자면 말하는 사람의 안정감이거든요. 네. 이런 걸 채워줄 거라는 그런 신뢰감이 있는 상대는 꼭 발음과 발성이 다가 아니더라라는 거죠. 일종의 발음과 발성은 좋은 플레이팅 또는 패키징이라고 친다면 그 안에 내용물이 그렇죠.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이 두 개가 다 중요해요. 네, 다 중요하네요. 사실은 뭐 패키지가 엉망이어서 안 되는 거고 네. 패키지 너무 예쁜데 음식이 엉망이면 네. 그것도 싫어요.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쪽을 더 내가 빠르게 연습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뭐 발음 발성 연습 금방 하면 되니까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좀 더 내 생각을 바꿔서 당장 오늘부터라도 내 말하는 화법, 내 대화하는 화법 혹은 대화를 함에 있어서의 나의 마음가짐을 바꾸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본인에게 최적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나한테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발성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절반 이상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의 목소리가 낼 수 있는 소리의 높낮이의 범위가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네. 다른데 이게 이제 보이스 코치 같은 그런 노래를 가르치는 분들, 보컬 코치죠. 네. 보컬 코치 분들은 저랑 좀 다르게 설명합니다. 이분들은 이 폭 자체를 넓히는 걸 더 중요시 여기죠. 네. 좋은 소리를 내면서도. 하지만 저는 말하기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걸 넓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안에서 내가 가장 편하게 낼 수 있는 음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그걸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낮은 음과 가장 높은 음의 딱 중간이 내가 내기에는 가장 편한 소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것만 찾으면 사실 훨씬 편하게 할 수 있고요. 내 몸에 제일 적합한 좋은 발성법을 익히는 데는 나한테 가장 편안한 피치로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포인트를 짚어주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한석준의 대화의 기술 이 책이 제가 봤던 말하기와 대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책 중에 사실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요? 예, 와, 정말 제일 좋았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한 번쯤은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도 한석준의 대화의 기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큰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적을 만드는 대화가 있고 내 편을 만드는 대화가 있다. 진짜 이상하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저 사람은 그냥 악의 없이 하는 말인데 저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반감이 들고 적이 돼요, 약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호감을 갖게 되고 저 사람 편이 되어주고 싶고 이런 느낌이 들게 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작가님의 책에 보면 작가님 대학 시절에는 논리정연하게 이성적으로, 소위 요즘 말로 팩트로 두드려 패는 게 말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참 부끄럽게도 그런 경향이 아나운서 되고 나서도 한동안 있었습니다. 네, 아나운서 일을 하면서도 한동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는 어떤 것들을 정말 잘 설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네. 그 설명을 아주 똑바른 내용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해 주는 거를 잘 알아듣는 상대방들이 잘 알아들은 거고 대화가 잘 된 거고 이 사람이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이 사람이 더 발전하기 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아주 정확한 워딩으로 딱 짚어서 말을 해주는 게 제가 후배들한테 그랬거든요. 네. 제 선배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옳은 거냐? 과연 그게 옳은 거냐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대화를 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네. 그렇게 팩트로 후드려 패는 네, 거 네. 그게 과연 기분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생각을 못 했다니까요. 이게 기분 좋을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지금은 그럼 당연히 기분 나쁘지라고 알고 있는데 어린 시절에 한 30대 중반까지의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할 당시에 제가 했던 말들, 제가 후배들한테 대했던 대화 이런 것들이 참 부끄러울 때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어떤 말을 했던 그 상대방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지금도. 어떤 부분이 그렇게 느껴지세요? 저는 그 정확한 조언이 그 당시 그 아이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 그 조언을 받아들일 애가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받아들일까는 생각을 안 했어요. 오로지 이 말을 정확하게 해서 이 사람이 정확하게 빠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지. 그건 내 생각이라고. 그러니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니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아니라 받아들일지 말지조차도 알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던 내 과거가 너무너무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고 그런 거죠. 부끄럽고. 여러분 KBS 아나운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합니다. 이 말은 너무 위로가 되는데 가끔 자려고 누웠을 때 오늘 말 실수하거나 아니면 뭐 생각 떠오르면 부끄럽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죠. 예.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멋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그 아드님의 말씀은 저보다 더 훌륭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말씀은 오늘 잘못한 걸 오늘 알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잘 때 반성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몇 년이 지날 때까지 몰랐다니까요. 대학 때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10년이 지나도록 몰랐다고요. 저의 그런 말이 결코 좋은 말이 아니며 상대방들을 기분 좋게 해주지도 못할 뿐더러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졌기 때문에 내 말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다는 거를 몰랐다고요. 말을 해서 상대방을 움직이게 만드는 데는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에게 팩트로 후두려 패서 소위 말해서 약간 두려움이나 공포감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발적으로 하게끔 이런 것 같거든요.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네. 거기에 정말 1%만 첨가를 하자면 네. 내가 아주 정확하고 날카로운 말로 그분이 뭔가 잘못된 거를 지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대단한 겁니다. 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네요. 살면서 나에게 날아오는 그런 날카로운 조언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말을 한 사람은 못된 놈 중에 하나예요. 네. 제가 그 못된 놈이었고 그걸 되게 늦게 깨달은 거죠.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는 말버릇이 있다. 이런 내용을 대화의 기술 책에 써주셨어요. 정말 싫어하는 말들이 몇 개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만 오늘 얘기할 건데 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봐주시는 이 하와이 데저텍의 팬분들, 네. 구독자분들께서 나는 이 말이 더 싫어라는 걸 의견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댓글로 사람마다 남겨주십시오. 다르니까. 네. 제가 진짜 싫었던 말은 뭐냐면요. 그게 아니라요예요. 그게 아니라요. 네, 그게 아니라요. 근데 이거 참 정말 너무 많은 사람이 써요. 진짜 많이 쓰죠. 너무 많이 써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네.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네.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네. 그냥 너무 많은 사람이 이 말을 써요. 그게 앞에 아니도 많이 붙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뭐 변형이 많이 있죠. 네. 근데 이걸 아. 정말 절절히 깨달았던 건 K에 있던 시절에 네. 어떤 후배를 보고 생각한 거였는데 그 후배가 어느 날 그 말을 하는데 정말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근데 동시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저 말 쓰나? 나 저 말 쓴 적 있나 없나? 네.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떠오를 정도로 제가 그게 꼴보기 싫었어요. 네. 어떤 일이었냐면 그 후배가 지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부장님한테 혼나는데 또 이렇게 늦게 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게 아니라요. 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갑자기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각을 했어요. 그러면 지각을 했는데 뭐 잘못했는데 사정이 있겠지. 있겠죠. 네, 뭐 네. 그냥 미쳤다고 늦게 왔겠습니까 회사를? 뭔 일이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나에게 뭔 일이 생겼고 내가 왜 늦었고 그래서 나는 억울하고 나는 진짜 제 시간에 나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늦은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죄송합니다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이게 우선이에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설명하면 되죠. 그거는 나중 얘기입니다. 근데 본인의 억울함이 너무 끌어오르면 그걸 생각 안 하고 그게 아니라요. 이걸 먼저 말하게 돼요. 근데 저는 그날의 풍경이 너무 생생해요. 되게 날씨가 좋았고 아나운서실 창문으로 빛이 쫙 들어오고 네. 아나운서실이 이렇게 내다보면 여의도 공원이 보이는 자리에 있거든요. 여... 여의도 공원에 막 파릇파릇 나무가 막 싹이 돋아오는 그 풍경에 아침 9시 반에 혼나는 후배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라는 말을 할 때 그 친구의 표정, 그걸 듣는 부장님의 표정, 이게 다 떠올라요. 아하. 그게 그만큼 저한테 충격적이었어요. 그 장면이. 아.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저 말을 썼나, 다신 쓰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게 아니라요 만큼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건 거봐 내가 뭘 했어. 내가 그랬잖아. 거봐 내가 뭘 했어. 저는 이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정말 혼내고 싶죠. 네, 화내고 싶고 혼내고 싶고 그렇죠. 이제 그거는 사실 책 뒷부분에도 나와 있긴 한데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그거 안 돼 라고 말하는 방식이 있고요. 네. 이러이러한 문제는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하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이걸 해결해야 이 일을 성공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을 거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했어도 실제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 일이 실패를 했을 때 해야 될 말은 거봐 내가 뭘 했어 안 된다고 했잖아. 이게 아니고요. 그 일이 진짜 일어났구나.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번 어떻게 수습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멋있는 사람이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거기서 거봐 내가 뭘 했어 그거 안 된다고 했잖아. 야 지금 그 주식을 산다고 망해. 듣고 싶냐고요. 그게 난 이미 망했는데 내 주식이 이미 반토막이 났는데 그거 한 달 전에 사지 말란 놈의 그 올바른 예언이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내가 뭐가 궁금해요. 난 이미 망했는데. 지금부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가 네. 더 중요한 거지. 너무 와닿습니다. 네. 적절한 이런 예시까지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이렇게 너무 와닿고 이 대화할 때요 막연하게 외향인은 되게 말하는 걸 좋아하고 즐겨하고 내향인은 되게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럴 거라는 선입견도 저희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화의 기술 책에 보면은 스몰 토크가 중요하다. 네, 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로는 외국 헐리우드 영화나 이제 서구권에 보면 그들은 굉장히 잘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스몰 토크를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그거보다 먼저 설명하고 싶은 건 네. 스몰 토크가 서양인이라고 다 쉽진 않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대학들 같은 경우엔 네. 스몰 토크를 연습하거나 배우는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네. 강좌도 있군요. 왜냐하면 그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양인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어떤 나라 어떤 문화권이나 스몰 토크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은 있다. 그러니 편안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일단 우선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혹은 제 책을 보면서 스몰 토크를 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 자체로 그렇게 마음 먹으신 분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한 발짝 더 발전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게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그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그만 팁을 드리자면 사실 제일 쉬운 건요, 날씨입니다. 날씨. 네. 왜냐면 이건 누구나 겪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해가 쨍쨍한 거, 하늘이 맑은 거,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이제 가을이 본격적으로 온 거, 이건 누구나 아침에 나오면서 느꼈거든요. 어제 느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제일 편한 주제예요. 예를 들면 우리 오늘 촬영하고 있는 이날은 아주 날씨가 맑지 않습니까? 네. 하늘도 아주 예뻤고. 그럼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저를 이렇게 좋은 장소에 불러주셔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 마치 푸른 하늘처럼 제가 기분이 좋네요. 라고 얘기를 시작할 수도 있죠. 그러면 비가 오면 제가 기분이 나빴겠어요? 이렇게 비가 오면서 날씨가 정말 촉촉한데 이런 촉촉한 대화를 하고 있으니 기분이 좋네요. 스몰 토크를 잘하려면 기분이 좋은 게 제일 좋아요. 내 기분도 좋아야 되고 상대방 기분도 좋아야 되고. 네네. 그러니 날씨로 내가 얘기를 시작하겠지만 결론은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어떤 날씨든 간에. 그럼요.
그런 이제 날씨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우선은 제일 편하고 공통 관심사를 네. 찾아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요즘 같으면 지금 로제의 아파트라는 곡이 아주 대박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희 딸 저희 집에 가면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딱 봤을 때 K-팝을 좋아할 만한 그런 성향의 사람이다, 그런 나이다. 이렇다면 아파트 얘기가 지금은 참 얘기하기 좋은 주제죠.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걸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그건 개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건 다 알잖아요. 네. 그러면 얘기하기 되게 좋은 주제가 되는 거죠. 정말 날씨는 남녀노소 누구나 경험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정말 무적의 아이템 같은 그렇죠.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요, 스몰 토크를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또 자연스럽게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 이거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 노하우 팁 이런 게 있을까요? 스몰 토크에서 바로 본론으로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네네. 다만 이럴 수는 있어요. 지금 이제 얘기하신 거는 네.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난 사람과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의 스몰 토크를 네,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고요. 맞습니다. 제가 책을 쓸 때 했던 스몰 토크는 정말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간을 생각을 한 거였어요. 예를 네. 들면 인플루언서 협회에 가셨어요. 다 모르잖아요. 네. 다 모르는 사람들. 네. 그럴 때는 사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때는 정말 공통점을 찾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공통점이 너무 확실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 이 자리가 어색해요. 그렇죠. 네. 어느 협회, 어느 학회 이런 데 가잖아요. 여기는 나도 어색해요. 근데 나만 어색한 게 아니고 저 사람도 어색하고 얘도 어색하고 다 어색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몰 토크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어색하다라는 말도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정말 참 어색하네요. 이게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그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보니까 확 공감할 수 있거든요. 네, 되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무슨 뭐 학회에서 공짜로 제공되는 커피가 있다. 커피를 괜히 마시면서 이 커피 진짜 맛있는데요? 드셔보셨어요? 이건 괜한 말인데 얘기가 어쨌건 됩니다. 그렇네요. 먹어봤다면 먹어본 대로 얘기가 되고 안 먹어봤다 제가 커피 한 잔 갖다 드릴게요. 이러면서 또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공통의 화제여서 처음에 말하기 쉬운 부분이 될 거고요. 하대님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만난 사람인데 그분과의 초반에 아이스 브레이킹이 필요한 경우에 그럴 때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어느 정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 많이 가면 이게 또 불편해질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너무 적으면 아직 아이스 브레이킹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느냐, 요 정도면 그래도 좀 우리가 편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런 게 필요한데 그것도 여기서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마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어쨌든 예를 들어서 여기 커피 정말 맛있네요. 네. 전 커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라고 하면 정말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따질 거예요. 왜 커피를 안 좋아하세요? 네. 아니 한국인의 국민 음료인데? 이게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안 된 거예요. 나의 네. 스몰 토크나 아이스 브레이킹의 목적에 실패한 거죠. 그럼 빨리 전환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쵸. 사실은 저도 이제 커피 끊으려고 하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군요. 네네네. 뭔가 전환점을 찾든 아니면 다른 주제로 가든 어떤 방식으로 해서든 다시 긍정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꿀팁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한석준의 대화의 기술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워딩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화할 때 나만의 방패 문장을 만들어라. 이 부분 진짜 인상적이었는데 방패 문장이 뭔지, 그리고 작가님만의 방패 문장은 또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방패 문장은 정말 방패죠. 네. 예를 들어서 중세시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누가 나한테 활을 쐈어요. 화살이 날아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러 가지를 취할 수가 있죠. 네. 피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내가 뭐 무공이 높으면 잡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걸 휙 돌려서 상대방에게 날아가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내가 무공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건 방패를 들어서 막는 거죠. 일단 방패를 들어놓고 잠깐만 이거 굳이 막지 말고 피하자? 휙 피할 수도 있고 그때 가서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죠. 근데 어쨌거나 방패를 들고 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편하잖아요. 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방패 문장. 예를 들면 이래요. 무슨 학회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런데 당연히 Q&A 시간이 있겠죠. 네. 무서운 질문이 날아올 수 있잖아요. 그때 정말 어려운 질문이 날아오면 당황하거든요. 그렇죠. 당황하면 할 말이 있어도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럴 때 방패 문장을 꺼내드는 거예요. 예. 그럼 오늘은 뭐라고 할까? 네.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해두는 겁니다. 어. 오늘은 만약에 이상한 질문이 나온다면 무조건 이렇게 말하겠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이시네요. 그 질문만은 안 나오길 바랬습니다. 어.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 어려운 것만 나오면 난 무조건 이걸 꺼내겠다. 그러면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정해져 있는 행동을 할 때는 사람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하는 거죠. 네네. 정했으니까. 네. 그럼 이걸 하는 동안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음에 뭐 하지? 어. 그래 일단 한마디는 막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네. 어디 페이지에 있는 답으로 할까? 아니면 나중에 더 연구해서 대답한다고 할까? 아니면 이것도 이해 못 하신다면 제 발표를 똑바로 안 들으신 거네요 라고 뭐 등등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머릿속으로. 네. 어쨌건 방패를 들면서 내 마음은 편하게 긴장하지 않은 상태로 그렇죠. 한 3초에서 5초를 벌 수 있습니다. 음. 뿅! 이걸 방패 문장이라고 하는 거죠. 안 쓰는 게 완전 제일 좋아요. 네. 아니 어떤 질문이 날아올지 미리 대답을 하고 준비를 다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만약에 안 됐을 때 내가 진짜 준비 많이 했는데 이거 이외에 이상한 질문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나는 방패를 들어 올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진짜 이건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방패 문장이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 질문만은 나오지 않길 바랬는데 이게 방패 문장으로 보통은 하시는 건가요? 요새는 조금 또 바꿨습니다. 요새는 응용이 생겨서 요즘 제가 강연을 많이 다니거든요. 예. 강연장에서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어려운 질문이 나왔다면 그렇다면 이제 뭔가를 방패를 들긴 들어야 되겠는데 이 방패만 드는 게 아니라 방패를 통해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면 더 좋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합니다. 아, 역시 하와이 대저택의 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준이 높으시네요. 그 정도까지 이해하고 질문하는 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요런 걸 생각해 놉니다. 대단하십니다. 아,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데 이제부터 제가 할 때마다 알 거 아니에요. 제 긴장했구나, 긴장했어 막 이러고 알 거 아닙니까? 아, 공개하면 안 되는데. 나름 또 이제 인간적인 모습이 예, 나오면서 더 좋아하시겠죠. 그런가요? 예. 근데 이렇게 하면 일단 상대방을 한번 올려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기분이 좋고 저는 시간을 벌었고 그렇게 됩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인데 KBS 아나운서를 하시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말 잘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분들 뭐 다 만나보셨을 거예요. 정말 딱 와, 이분은 진짜 말을 잘하는구나.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실까요? 일단 아나운서실에 있으면 매일 느껴요. 그렇겠네요. 매일 장점이 보여요. 저 형님, 우와,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말을 한다고? 우와, 저 선배님, 이야, 이런 게 매일 보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발음이 좋지만 저 사람은 진짜 발음 정확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너무너무 발성이 좋은 목소리가 기가 막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정말 KBS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많이 배웠고 근데 최근에 제가 이야, 이 사람은 뭐지?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한 사람은 네. 유튜버예요. 아, 그래요? 네. 누군가요? 천재 이승국이라고. 근데 이 친구가 영화 프로그램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배우들 인터뷰 오래 했습니다. 근데 저도 연예가 중계 MC였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할리우드 배우들 인터뷰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할리우드 배우들이 영화 홍보를 위해서 내한을 하면 주어지는 시간이 10분이나 15분이에요.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연예가 중계다 그러면 제가 이제 주윤발 씨가 한국 왔을 때 인터뷰를 했는데 네. 15분이면 카메라 세팅하는데 한 1, 2분 걸리고요. 네. 그 다음에 연예가 중계에서는 항상 사랑해요 연예가 중계 이걸 꼭 따달라고 해요. 그게 1, 2분 또 걸리죠. 실질적인 인터뷰는 10분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제가 떠드는 시간이 있는 게 좋겠습니까? 없어야 돼요. 그렇네요. 최대한 주윤발 씨가 말을 하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분들은요 그날 매체 한 30개 40개 뭐 많게는 100개 인터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고요.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 할리우드 배우들 인터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천재 이승국 씨의 인터뷰 영상을 보고 제가 진짜 나는 왜 저렇게 질문 안 했지? 나는 왜 쟤처럼 안 했지? 저렇게 했어야지 이 바보 같은 놈아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특히 드웨인 존슨, 더 락을 인터뷰할 때. 네.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당신의 오래된 팬이고 당신의 레슬링에서의 기술을 가지고 나는 중고등학교 때 내 친구들과 장난하면서 놀았다. 그리고 당신은 사모아인의 피가 흐르지 않느냐. 사모아인의 피가 흐르는 당신이 하와이에서 그 문화가 들어간 영화를 만들고 홍보를 한다는 거 당신에게 엄청나게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정말 막 말을 신나서 하겠네요. 저는 할리우드 배우의 이런 반응 처음 봤거든요. 드웨인 존슨이 거기서 뭐라고 처음에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걸 딱 하자마자 자기 경호원을 불러요. 자기 핸드폰을 주면서 이거 찍어.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랑 좋은 얘기 할 것 같아. 이거 찍어. 그리고 경호원을 부른다니까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다시 제 얘기로 돌아가서 주윤발이야말로 저희들의 어렸을 때 영웅이에요. 그렇죠. 난 왜 그 얘기를 안 한 거야. 저희는 모두 이쑤시개를 씹어먹고 자랐습니다. 형님의 영웅본색 원투를 보고 모두 이쑤시개를 씹고 트렌치 코트를 입고 모두 트렌치 코트, 아바 코트를 입고
모두 그놈의 잠자리 선글라스를 어떻게든 구해서 쓰고 다녔습니다. 네. 저의 영웅과 제가 인터뷰를 하다니 영광이에요. 이런 말을 도대체 나는 왜 안 했냐 이거지. 나 너무 화가 나더라니까요. 그 영상을 보는데. 이 말이 상대방에게 주는 그 긍정적인 영향, 상대방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효과, 그 상대방들이 기분이 좋아진 나머지 평소에 안 했을, 다른 매체에 안 했을 말을 다 할 텐데 이걸 도대체 나는 왜 안 했냐고. 그 후회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승국 씨의 인터뷰는 저는 재미로 보는 게 아니고요. 공부하려고 봅니다. 작가님이 공부를 네. 하려고 본다고요? 얘 무슨 말 했지? 이 말 다음엔 나도 써먹으려면 나의 경험은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지? 이거 공부하려고 봐요. 공부하려고 본다, 배우려고 본다. 어떻게 보면 이 해당 분야에 있어서 이 필드에서 정말 오랜 시간 전문성을 쌓고 저서도 이거 한 권뿐만이 아니라 몇 권의 책을 내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분을 보면서 나는 배우려고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고 이렇게 나한테 커스터마이즈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라는 부분이 저는 아유, 또 그렇게 좋게 봐주시니까. 네,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지금 저도 지금 촬영을 하면서 작가님과 대화를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이 칭찬만큼 좋은 대화의 기술이 없다라는 말씀을 또 책에 써주셨어요. 네.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승국 씨가 상당히 많이 설명을 이미 해준 것 같고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까지도 장벽을 허물게 할 수 있는지. 그러네요. 그 헐리우드 스타들은 본인들에 대한 칭찬을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받을 거잖아요. 그런 셀럽들은. 뭐 잘생겼다 예쁘단 말은 뭐 하루에 1000번씩 받겠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 정말 자세히 관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안 나머지 그 사람이 진짜 좋아하고 신경 쓰는 그 부분을 탁 잡아서 칭찬을 했을 땐 말도 못하게 좋은 거죠. 예를 들면 그 상대방을 보고선 최초에 눈에 띄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칭찬 매우 좋죠. 그런데 그 상대방의 특징 가운데 몇몇은 정말 아웃스탠딩, 아예 그냥 너무너무 잘하는, 너무너무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너무너무 확실하게 눈에 띄는 그것들은 칭찬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승국 씨가 드웨인 존슨한테 근육이 어마어마하시네요 라고 했으면 그냥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그 얘기 맨날 듣고 살 텐데 뭐. 근데 다른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른 부분이 진짜 내가 잘 관찰해야지만 생기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그 상대방이 정말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라면 그 효과는 어마어마한 거죠. 계속해서 보고 계속해서 관찰한 사람만 알 수 있는 특징이죠. 이런 걸 얘기했을 때가 정말 기분이 좋은 거죠. 확 기분이 풀어지게 만들 수 있는, 정말 그 사람을 정말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진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아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거예요. 결국에는 정성과 노력이 필요해요. 칭찬에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아요. 네. 그냥 노력 없이 칭찬은 그냥 할 수 있지만 그건 별다른 감흥을 일으킬 수 없고 조금이라도 이분에 대해서 관찰해보고 이렇게 해서 칭찬을 하게 되면 굉장한 대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네요. 나이가 들면서요.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뭐 지인들에게 조언을 해야 할 때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작가님의 경우에는 이 조언을 되도록 하지 않는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확히 보태자면 요청하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는다가 더 맞을 것 같긴 한데 예전엔 후배들한테 제가 직설적인 표현들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아까 했지만 그 직설적인 표현이 제가 생각했을 땐 조언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했고 고쳐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명백하게 그거를 꼭 좋게 받아들였을 거에 대한 의문이 생긴 거죠.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 만약에 아나운서로서 필요한 덕목이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를 다 잘못했겠습니까? 하나 두 개 잘못했겠죠. 나머지 8, 9개는 잘한 거예요. 그러면 그 8, 9개 잘한 거에 대한 칭찬이 해야 될 말인 거죠. 하나 두 개 잘못한 거에 대한 조언은 자기가 필요하면 찾겠죠. 근데 이거를 굳이 내가 집어서 해야 될까? 그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기분 좋지도 않을 텐데, 소위 열받을 텐데, 기분 나쁠 텐데, 자존심 상할 텐데 그걸 내가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언 같은 거는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8, 9개를 잘하는데 한두 개 못한다? 그냥 못해도 돼요. 어느 분야든지 잘하는 게 8개면요 그냥 에이스예요.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해도 됩니다. 나머지는 8개 중에 한두 개를 더 신경 써서 더 잘하는 게 필요하지 내가 모든 걸 꼭 다 잘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심지어 약간 극단적으로 10개 중에 하나가 남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정말 최고의 탤런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노력도 하고 있고 좋아한다 심지어. 그럼 전 그것만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완전 동의합니다. 예. 똑같이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쓸데없는 말이 뭐냐면요. 야, 너는 다 좋은데 이거 하나만 좀 고쳐봐. 아, 그 말도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게 진짜 적을 만들어내는 말 아닙니까? 아유, 최악이죠. 아니, 그리고 이미 다 좋다며. 그럼 뭘 고쳐야 돼요? 그거 한두 개는 그냥 있어도 되지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지 말고 들어 뒤에 오는 말은 다 기분 나빠요. 그렇죠. 오해하지 말고 들어 뒤에 오는 말은 다 오해할 수밖에 없고. 내가 너니까 하는 말인데. 저는 그 말은 제가 요새 강연 주제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요. 가스라이팅의 일종이라고 봐요. 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야야야야, 너 막 그렇게 행동하면 사람들 너 다 안 좋아해. 어디서 그런 말 들리더라. 야, 내가 들려서 하는 말이야. 그죠. 나는 괜찮아. 예. 근데 사람들이 너무 그걸 싫어하더라. 이게 진짜 나쁜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이 네. 말 뒤에 뭐 오는지 아세요? 나니까 너한테 이런 말 해주는 거다. 맞습니다. 이게 진짜 나쁜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러시던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어떤 사람들은 안돼 제발 그러지 마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이 말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이 말을 한 놈이 나쁜 놈입니다. 100% 공감합니다. 진짜 신경을 아예 쓸 필요조차 없어요. 안 받아들이면 돼요. 왜냐면 그 말 자체가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거든요. 그 제3자라는 애가 나를 욕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맞습니다. 예전에는 막 분노했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이게 네. 분노할 일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는 저의 고민입니다, 작가님. 제가 개인적으로 사람 눈을 보면서 얘기하는 걸 좀 이상하게 잘 못하거든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저희 촬영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눈을 쳐다보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평소에 잘 못 보고 이렇게 약간 아래쪽을 보고 대화한다거나 네. 이럴 때가 많거든요. 네. 하나를 역으로 여쭤보자면, 네. 그렇게 했을 때 혹시 상대방들이 얘는 지금 내 얘기에 집중하지 않는데 라고 느끼는 것처럼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있죠. 그게 사실 제일 아쉬운 점이에요. 정말 나는 사실은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다 듣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하고 시선을 맞추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렇게 안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아쉬운 점이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눈을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게 힘들 수 있어요. 네. 힘들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저는 인중을 보라고 말을 합니다. 아, 인중. 지금 제가 인중을 바라보고 있는데 조금 더 편해요. 네. 그래, 실제로 그래요. 아, 실제로요. 네. 조금 더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근데 제가 눈을 볼 때와 눈보다 높은 데를 볼 때와 눈보다 아래쪽을 볼 때 느낌이 다릅니다. 네. 제가 눈보다 위에 쪽을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마를 보잖아요. 좀 불편한데. 맞아요. 네. 약간 화난 듯한, 약간 날카로운 듯한, 혹은 거만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눈을 보거나 눈보다 밑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느껴져요. 조금, 예. 특히나 인중이 되게 편한. 맞아요. 네. 신기하다. 그걸 상대방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걸 정말 농담이 아니라 신기해요. 예. 그래서 인중을 본다는 게 일단 바라보는 나도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상대방은 대체로 얘가 내 인중을 보고 있어 이렇게 느끼지 않고요. 얘는 지금 나의 눈을 보고 있다라고 느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상대가 더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편합니다. 와, 이거는 진짜 신기하네요. 예, 이거 저의 개인적인 진짜 고민도 담겨 있는 질문이었는데,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로 비대면 대화의 시대가 열렸잖아요. 정말 요즘에 생각해보면 전화보다 카톡으로 소통을 더 많이 하거든요. 단톡방도 많고. 그런데 정말 본의 아니게 카톡으로 대화하다 보면 소위 빡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빡치는 카톡, 무엇이 문제인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작가님. 이거는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스레드에서 사람들에게 설문도 해보고 했는데, 네.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말인데 또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맞춤법. 네. 당장 인터넷 커뮤니티 찾아보잖아요. 남자 여자들 소개팅하고서는 그 다음에 카톡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맞춤법 틀린 거 오는 순간 정내미가 떨어졌다라는 글을 지금 그냥 검색해보면 10개는 금방 찾을 거예요. 이게 그러네요. 여성도 많고 남성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더 낫지 않냐? 나에다 히읗 받침을 써요. 예를 들어서 그걸 뭐 웃기려고 밈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제 그걸 정말 몰라서 틀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낫다고 하든지 무슨 상관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 하나 딱 날라오는 순간 그렇죠. 그냥 그렇죠. 완전 정내미가 떨어지는, 좀 바본가? 어, 이런 생각을 하는 진짜, 거죠. 예. 많습니다. 의외로. 어.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낫다 같은 경우는 좀 널리 알려졌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잘 안 쓰는 어떤 표현들이어서 맞춤법 틀리기 쉬운 그런 건데 나는 잘 알아요. 그런 걸 틀리면 갑자기 이 사람이 한 단계 낮게 보이고,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느낌 그래서 있죠. 공적인 관계, 아직 만나서 안 친한 사람, 이제 막 알게 된 사람들 사이의 카톡에서는 저는 맞춤법이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설문을 통해서 알았어요.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반성한 부분인데 가까운 사람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뭐 하대님의 사모님이 문자를 보냅니다. 네. 여보 점심 먹었어? 근데 먹었어요. 네.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응, 먹었어. 그렇게 하십니까? 네. 카톡 열어볼 거예요. 검사할 겁니다. 솔직히 말하세요. 응. 이응. 이응.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응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맞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싫어요. 아! 쓰시지만 싫습니까? 네네. 저도 썼고 그게 날아왔을 때도 아무 느낌이 없었거든요. 네. 누가 저한테 이응 해도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후배가 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죠. 나한테 존댓말하는 애가 이응 하면 얘가 왜 이러지 할 수 있는데 나한테 반말하는 사람들이 이응 하면 뭐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근데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반성을 많이 하게 되네요. 저희 직원들하고 카톡 할 때도 제가 많이 쓴 게 이응, 키응 많이 쓰거든요.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붙입니다. 이응, 키우. 이응. 응, 오케이. 응, 오케이군요. 근데 그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제가 이제 대학교 학번이 94학번인데 네. 95년에 영화 네. 접속이 나왔고 그때쯤에 그 하이텔, 천리안, 그렇죠. 나우누리 이 PC통신이 PC통신.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그 PC통신을 하는 그 당시에 20살이었던 제 세대들은 이 말을 다정하게 친근하게 한다는 표시를 물결로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물결. 웃음까지. 아유 그럼요. 물결 꺽쇠 웃음. 2개. 네. 고맙습니다 물결. 이걸 많이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저의 그 하이텔 친구 중에 하나가 학교에 교수님이 시킨 리포트를 낼 때였어요. 근데 그 당시엔 리포트를 손으로 써서만 내라 그래야 인정해준다 하는 교수님이 있을 정도로 컴퓨터로 쳐서 내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반반 공존하던 시대예요. 근데 쳐서 내도 되는 어떤 교수님의 리포트에 이 친구가 한석준 물결을 해서 제출한 거예요. 교수님한테 끌려갔대요. 끌려가죠. 네. 이런 예의 없는 짓을 네가 몇 살인데 아직도 하니 이러면서 혼났다고 네. 하는 얘기가 94년에 있었거든요. 근데 시대는 변해서 이제는 네. 물결이 뭐 예의 없다기보다는 그냥 아재구나. 네. 94년에 대학교 다닌 사람들이구나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세대는 더 문제가 되는 게 뭐 이응, 키읔 뭐 이런 것들이 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예의 없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예의 없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줄여 쓰는 말들. 그 줄여 쓰는 말들이 상대방이 알 법한 말이면 괜찮은데 상대방이 모를 법한 맞아요. 열받습니다. 90년대 초반 그 세대 분들이요. 네네. 줄임말이 굉장히 익숙한 세대라고 그럼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김 네. 아세요? 삼김 뭐 저희야 투표도 했는데요. 아니 그 삼김이 아닙니다. 삼김 시대 삼김이 김영삼, 아니에요. 김대중, 김대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삼김 시대가 아니고 삼각김밥입니다. 그걸 삼김이라고 해요? 네, 삼각김밥. 삼각김밥 네 글자밖에 안 되는데 그걸 두 글자로 줄여요. 삼김. 근데 삼김 시대 하면은 그 예전에 정치인들 생각하시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삼김 팀장님이 저한테 삼김 사다 드릴까요? 하는데 삼김이 뭐야? 정말 그랬거든요. 저는 오늘 알았어요. 또 맥날 아세요? 맥날. 맥도날드입니까? 맞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야. 네. 스벅은 아시잖아요. 스벅. 스벅. 네. 스벅은 뭐 이제 다 통용되니까. 예. 10분간 휴식을 CPU라고 한대요. 저 정말 충격받아가지고. 저는 CPU라는 말을 들으면 컴퓨터 CPU가 아마 먼저 생각났을 거예요. 그쵸. 예. 정말. CPU가 10분간 휴식이랍니다. 근데 이게 모두 통용되는 거면 괜찮아요. 예를 들면 여기는 하와이 대저택 채널이잖아요. 예. 이 채널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하대라고 예, 하면 예. 하와이 대저택인 줄 당연히 아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나 하대님 만났어 라고 말하면 뭘 만나? 누굴 하대해?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럼 요약하면 맞춤법, 약간 성의 없어 보이는 기호 등등 줄임말 네. 이런 것들 좀 유의해야겠네요. 친끼리 상관없는데 만약에 공적인 일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나 혹은 내가 아직까지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카톡이라면 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배려예요. 상대방을 얼마나 배려할 수 있느냐. 근데 그런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분 나쁠 수 있는 요소라는 걸 이해한다면 배려의 차원에서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에 보면 말투가 아니라 글투 네. 중요하다. 네. 말투만큼이나 네. 말을 이렇게 다정하게 하는 사람이면 보통 지금까지 경험해 보시기에 글투도 다정하던가요? 아니면 이게 일관성이 있던가요? 대부분은 비슷해요. 대부분은. 네. 근데 전혀 아닌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텍스트는 아주 딱딱하고 간단하게만 얘기하던 사람이 만났는데 막 다정다감하고 그럴 때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고. 네.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저희 부서원들도 저희 팀원들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회사에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내선 전화.
왜냐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랑 통화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게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이게 예, 콜포비아라고 불린다고 하던데 2023년 한 포털 사이트에서 MZ세대 149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무려 35.6%가 콜포비아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네. 거의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콜포비아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작가님? 근데 예. 이게 예. 해외에서도 똑같아요. 이게 미국에서는 조금 더 조사가 빨랐어요. 21년인가부터 이 통계가 나오기 시작했을 텐데 미국도 그렇습니다. 다 글로벌리하군요. 이게 네. 지금. 이게 저는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보는데 그때 사람들 못 만나게 하고 하면서 안 만나는 게 너무 익숙해진 거죠. 심지어 제가 제 아주 가까운 친구의 네. 딸, 지금 대학교 갔으니까 2사학번이죠. 그 친구가 고3일 때 물어봤어요. 야, 정말 전화가 그렇게 무섭냐? 자기는 너무 싫다. 친구랑 하는 것도 싫다라고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다 이걸로. 네. 그럼 만약에 배달 어플이 없어. 네. 중국집에 전화해야 돼. 그러면 할 수 있어 없어? 네. 배달 어플이 없으면 할 수 있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굶겠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렇군요. 우리는 옛날에 중국집에 전화해서 짜장면 2개 탕수육 하나요. 이게 너무 익숙한 세대인데 예.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태어나 집에서 단 한 번도 음식을 전화로 주문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세대는. 그러니까 그걸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주문은 어플로 하는 거지 전화로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콜포비아나 폰포비아라고 검색하면 그 관련 영상이 엄청 많이 나오고요. 그것만 가르치는 그 커뮤니케이션 강사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 미국에 필요할 정도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나라에서 이걸 힘들어하고 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젠가는 전화가 아닌 다른 방식들이 더 대세로 자리 잡을 날이 올 거예요. 오겠죠, 같아요. 언젠가는. 근데 아직은 전화가 매우 중요하고 막강한 수단입니다. 대면이 제일 좋고요. 맞아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대면이 제일 좋고요. 맞습니다. 대면이 안 되면 전화, 그것도 안 되면 그때 카톡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점프해서 일단 무조건 카톡부터 하겠다 그러면 마음의 문을 안 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 아직은 그렇다면 전화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더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연습해보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헤어질 때도 카톡으로 헤어진다. 뭐 알바 그만둘 때도 그냥 카톡 날린다고.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제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카톡은 날리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예의 있는 대화가 아니에요. 이건 날리는 거라고요. 날리는 것이다. 네. 그래서 위험합니다. 작가님, 대화하면서 미소 짓는 게 어렵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기본 디폴트 값이 약간 웃상이에요. 있어요. 방심하면 웃어요, 그분들은. 그리고 또 반대로 디폴트 값이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아서 되게 이분은 좋은 표정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기분이 안 좋으신가? 이런 분들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절반은 인상 쓰고 있고요, 절반은 자기가 인상 쓰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다 인상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우리가 그럼 왜 이렇게 인상을 쓰냐, 왜 이렇게 네. 남의 말을 들으면서 인상을 쓰냐. 남의 말을 신중하게 들을수록 인상을 더 써요. 맞습니다. 왜냐면 경청을 하면서 그 사람의 얘기가 뭔가 계속 생각하고 노력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언제 이렇게 깊게 생각하고 노력했냐면요,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표정이 나빠져요. 이해가 되죠? 네. 우리는 미적분을 풀 때 제일 깊게 생각했고 그때 제일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우리는 깊게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져요.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긴 한데 요만큼의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말을 경청하면서 내가 뭔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깊게 생각할 때 그때 미소 짓고 있는 그 노력을 해야 돼요. 쉽게 얻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입사하고 처음으로 예능 프로 나간 게 비타민인데 네. 그때 메인 작가 누나가 녹화 끝나고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했었어요. 네. 너 지금 저 의사 선생님 말하는데 기분 나빠? 오. 근데 저는 진짜 열심히 들었단 말이에요. 네. 진짜, 그리고 저 나름 공대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되게 재밌고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그 깊게 생각하면서 인상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그 누나가 알려준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방송 모니터를 해봤더니 진짜 제가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웃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작가님도 노력의 결과이시군요. 근데 얼마나 인상을 쓰고 있었던지 6개월쯤 웃으려고 노력을 했더니 그제서야 무표정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전까진 그러면 어떤 표정이었다는 거냐고 도대체. 너무 놀라웠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자기가 인상 쓰고 있는지 모를 거니까. 모를 겁니다. 진짜 말을 잘하는 건,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잘 들어야 되고, 정말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다,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이들 알려졌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드물기도 하고, 실제로 어려우니까 경청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거겠죠. 경청을 저는 두 가지로 의미를 좀 나눠서 보고 싶어요. 네. 하나는 진짜 경청이에요. 상대방이 말하는 걸
깊게 잘 듣는 거. 네. 또 하나는 상대방이 말하는 걸 내가 깊게 잘 듣고 있다라는 걸 상대방이 알게 하는 것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시선 처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아무리 집중하고 듣고 있어도 그쪽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상대방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가능성이 커요. 네. 정 못 보겠으면 메모라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메모하고 있으면 아, 내 말을 들으면서 듣는 것 같잖아요. 네, 들으면서 하는 것 같잖아요. 차라리 그게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는 이제 오늘 촬영을 해야 돼서 약간은 삐딱하게 카메라를 향해서 이렇게 앉아 있지만 예. 만약에 이게 없다면 제 온몸이 말하는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아, 이렇게요? 네, 저는 이걸 무릎 방향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음. 무릎 방향까지도 상대방을 향하게 어. 하고 있는 게 좋아요. 느낌이 확실히 좀 다르네요. 다르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얘기를 듣고 있으면 아무리 하느님을 보고 얘기를 하고 있어도 이게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 그러네요. 있잖아요. 무릎 방향. 그러면 전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집중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내 신체의 모든 것, 어깨, 가슴, 네. 무릎 이게 다 지금 현재 말하는 그 상대방을 향해 있겠다. 그리고 그거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느낌을 정말 확실하게 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제가 정말 어떤 선배한테 감탄했던 내용인데 핸드폰을 덮어놓더라고요. 아, 이제부터 난 집중할 거야. 너의 말에. 심지어 비행기 모드로 바꾸고. 우와. 근데 그 선배가 저한테 그렇게 하셨는데 그 선배가 그렇게 행동할 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희 와이프만 해도요, 제가 핸드폰을 하면서 얘기할 때와 그냥 커피를 놓고 와이프한테 집중하면서 얘기할 때와 그분의 반응이 달라요.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그분한테 집중을 하면 할수록 그분의 행복도는 올라갑니다.